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건강하게 살 뺄 수 있는 비법 방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요, 살도 빼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다이어트 비법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금요일이고요. 한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에 3명이 살을 빼고 건강관리하고 이러는데 단순히 살 빼고 다이어트 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 건강을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관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나이가 들수록 체중 조절은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할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서 4명의 사상자를 냈던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신림역 주변 번화가에서 그것도 대낮에 벌어진 일이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죠. 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에 신림동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해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을 했고요. 검찰과 조선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라면서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고 모방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가 되면서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거군요. 네, 조 씨는 이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서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불행하게 하고 싶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법정에서는 또 태도를 바꿔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제 대법원은 조선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요. 이와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내린 것이 결코 과하지 않다,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묻지마 범죄 피해자는 정말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럼요. 네. 네. 아우,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한국 사람이라면 사과와 바나나 이 두 과일 좋아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요. 그런데 이 서울의 사과 바나나 가격이 현재 세계 여러 도시 가운데 제일 비싼 것으로 나타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사과를 좀 갈아서 먹었었는데 안 먹은 지 꽤 됐습니다. 사실 사과가 금사과로 불린 지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지났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 사과, 바나나 가격이 전 세계 도시 가운데 가장 비싸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과 하나를 먹는 게 낙이었고 아침 사과 금사과다 이러더니 몸에 좋아서 금이 아니라 비싸서 금이 됐나 봐요. 어제 한 인터넷 사이트 플랫폼에 따르면 11일 1kg 기준으로
서울 바나나와 사과 가격이 전 세계 331개 도시 중에 제일 높은 평균 판매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사이트 이 방식이 어떠냐면 각 도시 정부가 발표한 물가 수치에다가 가중치를 두고 실제 거래 사례를 입력해서 평균 거래가를 도출하는 일명 이런 걸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서울은 바나나 1kg에 약 4,960원, 사과 1kg에는 1,368원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것을 아시아로도 한정을 해도 판매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서울의 첨가물 물가가 높아진 원인에 대해서 높은 생산 원가와 수입 단가 등으로 꼽고 있는데요. 사실 비슷하게 다 전 세계로 수입 수출을 하는데 이 대규모 공장이 위치해 있는 외국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작은 공장에서 수작업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또 들어오는 수입 물량 자체가 또 적어서 저렴하게 수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저것뿐이 아니고 서울이 아마 이렇게 다 도시 비교해봐도 물가가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자, 반면에 치솟는 물가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고요? 네, 하도 오른다 소식만 전해드리다가 저도 모처럼 내린다는 얘기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특히 빵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밀가루 등 주요 원재료 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SPC그룹 파리바게트가 이달 말부터 식빵 3종 가격을 평균 7.3% 내린다고 하고요. 또 CJ푸드빌 뚜레쥬르에서 판매하는 일부 빵 가격도 오는 19일부터 평균 6.7% 내리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국제 밀 선물 가격이 198톤 수준으로 평년 대비 13%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에다가 밀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유통 가격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물가 안정 협조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관련 업체도 여기에 화답하면서 소비자들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는 식빵 가격 인하를 준비했다 밝혔습니다. 빵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군요. 네. 내려간다니까. 예.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조직 내부의 오래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우리은행이 그 1호 과제로 아침 체조를 폐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십 년 해온, 수십 년 묵은 관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중단하면서 꽤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업 문화였을 텐데요. 묵은 관행이라고 판단을 하고 과감하게 폐지에 나섰다는 거군요. 네, 일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는데 응답자의 88%가 아침 체조 때문에 업무 준비 시간이 부족해진다. 방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관행 개선에 나선 우리은행이 첫 번째로 택한 게 바로 아침 체조 폐지가 된 건데요. 앞서 우리은행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서 조직 내부의 오래된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100대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까지 마련을 하고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막 재택근무를 하자, 화상회의를 하자 이런 AI 시대에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체조합시다. 똑같은 모양으로 체조를 한다는 그림 자체가 좀 8, 90년대의 그림 같기는 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오히려 수십 년 뒤에는 다시 아침 체조 부활합니다.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벌써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국민체조 시작! 빰빠밤빠밤빰. 요즘 그 국민 체조 아닌데. 아, 요즘 네, 바뀌었어요? 모양이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전 옛날 거. 네. 저도 옛날 거.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끝모르고 오르던 명품 브랜드 매출이 최근에 하락세를 이어가자 가격 인하에 나섰는데요. 명품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을 내리는 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뭐 아무리 어렵다 해도 명품 브랜드 할인 소식에 반가워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어제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가격을 20% 안팎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로 인기 품목 중에 하나인 한 가방 가격은 74만 원이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기존 459만 원이었던 게
385만 원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버버리는 중국 비롯한 이렇게 주요 명품 시장의 큰 손들이 침체되고 물가가 오르면서 실적 부진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 등으로 국내 할인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생로랑도 국내 가격을 3에서 15%가량 낮췄고요. 명품 브랜드 구찌도 일부 모델을 리뉴얼해서 가격이 인하됐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업계에서는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여파를 받아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고 앞으로 명품 브랜드 인하가 이어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 콧대 높은 명품 업계도 결국에는 안 사는 거 앞에서는 장사가 없나 보다 싶습니다. 아유, 그럼요. 예,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아무리 명품이라도 설탕이 없는 거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건강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맞는 걸 어디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있죠. 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병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는 닥터 상담소,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상담소 MC 손은옥입니다. 살다 보면 종종 몸은 아픈데 병원에선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땐 특별한 영상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MRI 검사가 꼭 필요한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닥터들을 만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MRI 검사와 관련이 있을지 검사드리거든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실 이 MRI 검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MRI 검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검사인지부터 알고 싶거든요. 네, MRI는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고주파를 발생시켜 인체에 보낸 후에 반대로 인체 내에서 수소 원자 핵의 반응으로부터 발생되는 신호를 모아서 컴퓨터로 계산하여 이미지하는 검사입니다. 인체의 모든 부분을 단면과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질병의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죠. 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한 뇌신경계 질환이나 근골격 질환, 즉 관절이나 뼈, 근육, 연부 조직 등에 생긴 병을 진단할 때 유용한 검사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일 때 이 MRI 검사를 받는 게 조금 더 정확할까요? 네, 가장 먼저 뇌동맥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뇌동맥류란 뇌동맥의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하는데요.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으로서 종종 뇌 속에 우리가 취한폭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뇌질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무섭고 사실 겁나는데 혹시 이 뇌동맥류의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갑자기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면서 메스껍거나 구토, 그리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등 여러 증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두통은 일반적인 두통과는 달라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언제 무엇을 하던 중에 두통이 생겼는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비파열성 뇌동맥류인데요. 대부분 이렇다 할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무증상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뇌동맥류가 생기는 걸까요? 뇌동맥류의 원인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족력이나 흡연, 고혈압 등이 위험 인자로 꼽히고 있죠. 물론 모든 뇌동맥류가 반드시 파열되는 것은 아니지만 파열의 위험성을 열어두고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뇌동맥류의 진단과 그 향후 치료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정기적인 뇌 MRI와 뇌혈관 검사인 MRA를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도 머리 혈관 검사를 안 해보신 분은 검진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함께 받는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시술받지 않아도 되는 비파열성 뇌동맥류일 때도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꼭 추적 검사를 통해서 크기 변화나 모양 변화를 추적 관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MRI 검사가 필요한 두 번째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는 질환으로 괴사된 뼈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괴사 부위가 골절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점차적으로 고관절 자체에 손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 발생 원인이 뭘까요? 과다한 음주와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신장 질환, 루푸스 같은 결체 조직병, 잠수병, 외상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인적 위험 인자가 없을 때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서운 점은 대퇴골두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괴사가 일어나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주된 증상인 고관절부의 통증은 괴사가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괴사 부위에 골절이 발생해야만 시작됩니다. 통증은 되게 갑자기 시작하고 땅을 디딜 때 심해져서 절뚝거리게 됩니다. 꼭 MRI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래서 MRI를 통한 이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의심할 때는 단순 방사선 사진 즉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하게 되는데요. 병이 진행된 경우는 골절선과 골두의 함몰 등 전형적인 소견을 발견할 수 있으나 초기에는 별다른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두의 함몰이 미미한 경우에 그렇다 보니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은 MRI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 반대쪽 대퇴골두의 괴사까지 발견할 수 있으며 괴사의 위치, 크기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서 조기 발견과 예후 예측, 치료 방법 결정 등에 매우 유용한 검사법이 됩니다. 네, MRI 검사가 필요한 마지막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췌장 종양입니다. 췌장은 각종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분비해서 장내 음식물을 분해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췌장에 혹이 생긴 것이 췌장종양, 즉 췌장암입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 췌장암 역시 말기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고 보존적 치료, 즉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는 소화불량이라든지 등의 통증, 황달, 혈당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땐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췌장은 우리 몸의 중심부,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장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MRI 검사가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MRI 검사와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MRI 검사는 연부조직 대조도가 뛰어나서 우리 몸 여러 부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내과나 정형외과 등 각종 과에서 꼭 필요한 진단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밀 검사를 통한 적절한 진단이 선행되어야지만 실수 없이 보다 정확한 치료가 조기에 가능하죠. 따라서 MRI나 CT, 초음파 등 각종 영상 정밀 검사가 바로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진단에 도움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상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더는 미루지 마시고 하루빨리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조기 검진이야말로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네, 자, MRI 검사가 필요한 3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상담해 주신 닥터 김수연 선생님 그리고 닥터 이준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생겼을 땐 이동성, 자기관리, 일상생활, 통증과 불편감, 그리고 불안감과 우울증 이렇게 5가지 키워드에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입속에 생길 수 있는 이 문제의 정체, 바로 치아 상실입니다. 네, 이번에는 치아 상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런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무엇보다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어떤 치료법이 좋은지 원장님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여기서 진료 중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치아 상실,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치아 상실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치아를 잃는 것, 다시 말해서 치아가 빠졌거나 발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치아가 뭐 그렇게 쉽게 빠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치아를 잃게 만드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아를 잃게 되는 원인에는 외상도 있지만 치주 질환이 가장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보통 유년기에는 충치나 외상에 의한 치아 상실이 많은 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주 질환에 의해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치아가 없는 건 보기에 안 좋을 뿐 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니를 제외한 성인의 치아 개수는 28개잖아요. 그래서 각 치아마다 각각 고유의 역할이 있는 만큼 하나라도 치아를 상실한다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할 경우 옆치아 또는 위아래로 맞닿는 치아가 빈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치열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치아가 빠진 상태에서 잇몸뼈가 자극을 받지 못하면 서서히 다 소실되며 치조골까지 흡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체 치열이 무너지고 교합이 틀어지면서 턱관절 장애나 얼굴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죠. 아, 네.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군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치아 배열에서는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지 않게 밀착해 있는데요. 치열이 망가지면 틈이 생기고 음식물이 끼기 시작하죠. 그러면 잇몸이 붓고 통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상실한 치아의 빈 공간을 채우는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아가 빠진 위치나 골 상태, 뼈 상태, 주변 치아 상태 등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옆에 치아와 치아와를 연결하는 브릿지나 만약 전체 치아를 상실한 경우라면 틀니나 전체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틀니의 경우는 약한 저장력과 그로 인해서 불편감이 생기고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잇몸뼈 퇴축이 쉬워집니다. 또한 전체 임플란트의 경우는 10개 이상의 많은 양의 임플란트가 식립이 필요하므로 시술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높아지죠. 그래서 최근에는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오, 저 처음 들어봤어요.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 어떤 치료예요?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란 치아가 없는 무치아 환자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최소 4개나 5개,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서 하나로 연결된 보철물을 수복해 전체적인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법입니다.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디지털 방식의 가이드를 이용해서 거의 절개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고령이거나 고혈압, 당뇨 등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분들도 무리 없이 시술할 수 있고요. 사전에 3D 프린터로 제작한 보철물을 시술 당일 바로 장착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임플란트다 보니 탈부착이 없어서 관리하기도 용이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자연 치아와 비슷한 저장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전신 건강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더불어 상실된 치아로 인해 볼 꺼짐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삶을 무너뜨리는 치아 상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상담해 주신 닥터 최강덕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상담소 MC 손은옥이었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4분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챙기죠.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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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모사은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오후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된다고 봐야죠. 네, 네. 예, 고향 앞으로, 가족 앞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차 막힐까봐 이게 또 걱정이고. 맞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가야죠. 네.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 하나 있는 게 워낙 맛있는 음식이 많다 보니까 추석 딱 이맘때 지나면 살찌고요. 네. 자연스럽게 과식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참 진짜 배부른 소리 하신 게 걱정, 명절 걱정. 그럼 대부분 다 아유 전을 언제 다 붙이나 아니면 설거지 너무 많어 막 이런 건데 네. 정말 이 맛있는 거 걱정하시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말은 말인 게 명절 되면 뭐부터 먹지 하는 그 고민 이게 빠지거든요. 정말 맛은 있어. 그러니까 요 명절, 요 추석 요 때까지만 딱 먹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해서 살 빼야지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설날보다는 이 추석 때 맛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시기상 추석 때 약간 풍요로운 사실 과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추석 연휴를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추석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름을 또 많이 사용하잖아요. 기름에 튀긴 것들은 뭐 또 맛있다고 하니까요. 지글지글 기름에 부치는 뭐 전부터 해서 기름에 볶는 나물이나 잡채, 거기다가 송편에는 달콤한 꿀이나 설탕이 듬뿍 들어가다 보니까 추석 음식은 문제가 대부분 고지방, 고칼로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좀 물리거든요. 그럴 때는 또 방법이 있죠. 얼음을 동동 뜬 식혜를 또 이렇게 쫙 먹거나 아니면 뭐 나방 물김치 같은 거 쫙 먹으면 다시 싹 내려가고 또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끊임없이 먹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열량이 얼마나 되길래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우리가 이 고민을 하나 제가 앞에 추석에 자주 먹는 것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음식들 다 맛있는데. 이 열량이 저 중에서 이제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열량이 어떤 게 가장 높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그 전을 많이 먹게 되는데 오, 네. 저기는 지금 오늘 전은 없는데 기름에 부친 전 아니겠어요? 근데 전이 저는 떡 아닐까 싶은 게 일단 떡이니까 탄수화물이고 네. 그 안에 이제 뭐 달달한 꿀이나 설탕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송편 아닐까 싶기도 한데. 뭘까요? 뭘까요? 네, 그런데 사실은요. 어떤 것이 열량이 더 높을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비슷하게 다 열량이 높았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전 같은 경우에는요. 동그랑땡 5개에 200kcal. 이건 한 밥 4분의 3공기 정도에 해당하는 열량이고요. 송편은 1개에 50에서 60kcal예요. 그러니까 5개만 먹어도 쌀밥 1공기를 먹은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와. 그리고 밥이 아니고 간식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약과 같은 경우에요. 의외로 추석 음식 열량에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약과가. 네, 약과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기름에 튀긴 다음에 달콤한 설탕물까지 입혔다 보니까 그러네. 열량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래서 100g이면 한 3조각 정도 되거든요. 이걸 다 드시면요. 무려 390kcal입니다. 그러니까 쌀밥 1공기 반이나 먹은 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나 이거 좋아하는데. 네. 디저트로 달달하죠. 근데 네. 가뜩이나 이렇게 기름진 음식인데 과식까지 하기 쉬운 추석이에요. 아무래도 과식으로 살찌지 않으시려면 좀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약과랑 따뜻한 커피가 또 그렇게 잘 어울려요. 그 저는 그냥 먹겠습니다. 저는 그냥 먹는 걸 택하고 그냥 추석 지나고 빼자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죠. 자, 즐기신 당신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할러데이 뭐 시즌 개인이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도 엄청 찌죠. 어떻게 빼세요, 도대체? 이거 뭐 쉽죠. 급격하게 찐 살. 급격해 쪘잖아요. 급하게 빼면 되죠. 급진 급파. 그래서 그치. 그냥 특히나 이렇게 많이 먹을 때는 그냥 확 먹고 확 빼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인 다이어트. 아직 젊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그 명절 뒤에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며칠 굶는다. 오. 무리하게 좀 운동을 한다. 즉 빠르게 뺀다가 실은 제일 많은 대답을 차지합니다. 의학적으로 근거도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으면 이게 체지방으로 탁 변해가지고 쫙 붙을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들어간 음식물이 저장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 글리코겐으로 일단은 간에 저장이 되는데 이 글리코겐은 동일한 그 무게만 놓고 보면 체지방보다 훨씬 더 빼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모되는 열량, 그러니까 빼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7분의 1밖에 안 돼요. 글리코겐은.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급격하게 찐 살은 좀 무리해서 빨리 빼는 게 확실히 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난 추석에 찐 살을 빼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뭐예요? 건강검진이에요. 억지로 못 먹으니까. 내시경 하려면 억지로 굶어야 되거든. 네. 근데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면요. 우리 나이쯤 되면 그렇죠. 살 빼기 참 힘들어요. 근데 예인 씨는 아까 자신하는데 젊어서. 굶어도 야 이게 어지간해서 안 빠지거든요. 맞아요. 급진급바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거죠. 급진급바 그 다음은 이게 뺀다고 그냥 안 먹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폭발하죠. 그럼 이제 평상시보다 몇 배 먹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급진은 맞는데 이 급바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사실 아무리 젊어도 이게 이제 급하게 찐 살을 뺀다고 그렇게 굶거나 혹은 아예 그냥 먹는 걸 제한하는 다이어트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급하게 빼기 위해서 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방법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굶고 조금 먹는 걸 제한했는데도 살이 또 안 빠지는 시기가 점점점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게 또 문제인 거죠. 우리가 먹는 양만 줄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먹는 양만 줄이면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근육도 같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빠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근육이 빠진 공간들이 점점점 지방으로 좀 채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이 쪘을 때 근육은 늘지 않고 지방만 더 늘어나는 사실 물살이 찔 수 있다는 거죠. 하긴 뭐 살 급하게 뺀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 체중은 좀 줄어들었는데 문제가 피부 탄력이 없어서 약간 흐물흐물해서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이게 피부 탄력만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막 굶게 되면은 일단 내 식욕을 억제하고 내 본능을 억제한 거잖아요. 이후에는 폭식을 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이 식욕을 참는다라는 건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우리 몸에 안 좋은 작용도 하지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뭐 너무 굶다가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폭식의 문제점은 한번 먹게 되면 많이 먹는 거죠. 많이 먹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있지도 않았던 소화기계 질환이 막 생길 수도 있고 폭식으로 인해서 비만할 위험이 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폭식의 문제점 말씀해 주셨는데 폭식의 메뉴도 문제예요. 폭식할 때 채소나 과일 넣고 폭식하는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 뭐 피자, 뭐 치킨, 또 기름에 튀긴 거 이런 걸로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또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식사량이 감소가 되면요. 신체 내에서 전해질에도 불균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영양소라든지 정해질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은 구토라든지 변비, 설사와 같은 여러 가지 위장장애 문제들도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체중이 잘 빠졌다고 하더라도 피부는 또 푸석푸석해지고 탄력을 잃고 잘못하면 노안 피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부에도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피부 환경이라든지 장벽도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은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대체 내가 왜 살이 찌는 건지 살이 찌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내 안에 비만 주범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제가 많이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 아시죠? 아, 맞아. 그래요. 대체 뱃속에 배좀 뭐가 없길래 살찌면은 많이 먹는 줄 아는데 생각보다 안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찌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내 몸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 장 속에 있는 땡땡땡땡 이것 때문에 살이 찐다? 딱 떠오르는 게 뭐 변비, 숙변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땡땡땡땡 네 글자란 말이죠. 이게 뭔지 궁금하네. 네, 근데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 몸속에 있는 땡땡땡땡을 제거를 해주면 그럼 이제 내가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좀 희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장 속에 땡땡땡땡만 잘 관리해주면 성공적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 요 얘기부터 반드시 해야 돼요. 요거.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 요요잖아요, 요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자꾸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내용이? 네, 맞습니다. 뭐 요요를 해볼까요? 어렸을 때 많이 했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네, 다시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 사실 요요가 이렇게 끈을 풀었다가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자이로스코프 원리를 이용한 장난감인데요. 요요에 어원이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어로 다시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약간 슬퍼지죠. 요요처럼 고생해서 뺀 살이 다시금 돌아오고 또 돌아오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요만큼 굉장히 좀 싫은 게 없겠죠. 요요 현상은 이처럼 다이어트로 체중을 감소했다가도 원래 체중으로 또 돌아오거나 또 원래 체중보다 더 급격하게 또 이제 늘어나는 경우들을 이제 요요라고 하게 되죠. 요요 참 할 말 많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요가 와서 그냥 내 원래 체중까지만 가면 다행이에요. 더 쪄요. 폭식을 하면 살이 더 찝니다. 우리가 그냥 요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오늘 저렇게 요요까지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된 적이 없어요. 이게 저 원리구나. 다시 돌아온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것은 한 번 살 빼는 게 아니고 요요까지 끝까지 관리해줘야 이게 다이어트의 성공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요요 때문에라도 본인이 목표한 체중보다 무조건 한 2, 3kg는 더 빼놓고 그다음에 리바운드까지 생각해서 계산을 하라고는 하는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하면서 꼽는 고민 중에 1위가 바로 이 요요 현상입니다.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핀란드의 한 연구팀은요. 남자 4,193명, 여자 3,536명을 대상으로요. 오랫동안 살펴보는 연구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5년 동안 주기적인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체중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요요 현상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 2008년 영국 웨일스에 사는 15세 소녀 조지아 데이비스는요. 키가 167cm인데 몸무게가 210kg을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너는 이제 127kg 정도를 빼지 않으면 이제 죽을 거다라고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이 아이가 충격을 먹고 이제 비만 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9개월간 고생을 해갔고요. 약 114kg 감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114kg면은 저보다도 더 많은 걸 뺀 거거든요. 제 몸무게가 114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굉장히 훈훈한데 지금 요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는 혹시 다시 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요. 114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었던 조지아를 3년 뒤에 다시 찾아갔더니요. 체중이 무려 254kg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요. 그 사이에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또 학교에서도 놀림을 당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렇게 요요 현상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보니까 먹는 걸로 풀면서 지독한 요요에 덫에 빠지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다이어트 자체만 놓고 봐도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안 좋은 일들까지 좀 겹치게 되면서 상황이 좀 악화한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선택을 했고 다이어트가 건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음식을 너무나 현격하게 급격하게 많이 줄이다 보니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또 살이 찐다. 슬픈 일인데요. 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진화를 이런 식으로 해왔나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안타까운 건 이게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입증이 된 과학적으로 기반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미국 펜실버니아대의 그 트레이시 베일 교수가 이런 의미 있는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자, 쥐를 가지고 일단은 걔를 살을 좀 뺍니다. 섭취되는 열량을 75%를 75%로 줄여서 체중을 10에서 한 15% 그러니까 쥐를 강제로 다이어트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쥐를 또 요요를 만듭니다. 다시 또 뭔가를 줘서. 쥐한테도 요요 쥐를 만든 다음에 그 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을 시켰더니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서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콜티손, 코르티코스테론의 농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보고를 했고요. 연구에 관련돼서 이 베일 교수는 다이어트를 경험한 쥐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고 더 취약하고 그리고 고칼로리 음식에 대해서 더 기민하게 반응을 한다. 유전자까지 변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생 유전학 효과라고 해서 유전자의 염기 서열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그 기능이 바뀌는 일들이 우리 진화 과정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즉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요요의 주범이 된다. 이런 의미 있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한 그릇 먹다가 두 그릇 먹으면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은데 평소 5그릇 먹다가 2그릇 먹으면 정말 조금 먹는 것 같은 것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 안 먹고 있다 갑자기 팍 먹으면 진짜 내 몸이 그걸 먹기 위해서 미친 듯이 적응하는 것 같은데 자,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급격하게 식사량을 줄였다가 살을 뺀 뒤에 이전처럼 먹으면 사실 그것보다 더 살이 찌는 경우들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줄어든 식사량에 맞춰서 대사 속도도 느려지고 이로 인해서 기초 대사량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줄어진 식사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이전 수준만큼 다시 식사를 또 하게 되면 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 만큼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아니 갑자기 체중이 늘어도 문제지만 갑자기 체중이 빠지면 이것도 더 문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요요가 계속 반복되면 살 빼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건강에 정말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요 현상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다룬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연구진은 총 16마리의 생쥐를 2집단으로 나누고요. 그중 한 집단에 대해서는 2주 동안 60%가량 열량을 낮춘 식단을 섭취하도록 하고 이후 3주 동안 체중 회복 기간을 갖도록 한 뒤 이를 3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연구진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생쥐들의 심장 및 신장 기능을 평가를 했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들의 인슐린 민감도를 측정해봤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생쥐들에게서 심박출량 및 신장 동맥 관류량이 20에서 40%가량 감소를 했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이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뇨셔서 알고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병의 강력한 위험 인자 중 하나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다가 더 큰 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다 이렇게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해당 연구를 진행했었던 연구진들은요. 심장의 혈액 배출량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신장의 관류량 감소가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일부 장기들은 이에 대한 적응력을 잃게 되고요. 병적인 상황에도 빠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체중 감량에 아무리 잘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요요 현상이 너무 반복이 되다 보면은 혈압이라든지 혈당 등등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변동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심혈관 질환에도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정말 내 뜻과는 다르게 쉽게 쪄버리는 살도 이게 밉지만 이게 기껏 빼놨더니 다시 돌아가는 요요. 이게 더 미워요. 도대체 요요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속 시원하게 이제 좀 밝혀주세요. 네, 요요가 반복되는 이유가 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지목이 되는 부분은 우리 장내에 있는 세균, 요 세균들의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즉 장내 세균의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요요가 된다라는 보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요요 현상이 세포의 기억력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뚱뚱했었다는 걸 세포가 기억이라도 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체중은 뇌에 이제 세팅값이 있다라는 보고가 예전에는 대세였는데 이 연구가 지속이 되다 보니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장을 제2의 뇌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장내에 있는 이 균주에 의해서 내 체중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로 급격하게 체중을 뺐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장내 유산균의 균형을 맞춰놓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게 요요의 큰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장내 유산균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 그중에 퍼미큐테스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 균주는 지방을 과다하게 생성하고 그리고 비만을 좀 유도하는
그런 균인데요. 실제로 비만인 사람들의 장내에 세균 총을 조사를 했더니 이 퍼미큐테스 균의 비율이 좀 높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의 주범, 이 장내 세균들의 이 비만 기억, 요게 이제 이 균들도 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땡땡땡땡이 비만 기억. 비만 기억. 이러니까 다이어트가 어렵죠. 아니 뭐 내가 장내 세균의 기억력까지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니 이러니까 살 빼기가 힘든 겁니다. 네, 그만큼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한 연구팀에서 쥐를 실제로 살을 찌었다 뺐다를 그러니까 요요 현상을 한번 만든 상태에서 그 장내 세균을 요요 현상이 없는 쥐에게 한번 투입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요 현상이 없던 쥐에서 요요 현상이 나타나고 체중 증가가 또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실험지에 이런 장내 박테리아를 다른 또 시험지에게 주입했더니 다른 실험지 또한 이렇게 빠르게 체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그 그 세균이 기억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장내에 내가 뚱뚱했다는 걸 기억하는 세균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이 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 실험을 통해서 이 장내 박테리아가 체중 증가와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살이 찌고 요요가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 뒤로는 거의 이제 근본적으로 내 몸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몸이 됐구나. 더욱더 관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솔직히 이제 다이어트 얘기할 때 가장 큰 적이 누구냐 하면 직장 동료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장내 세균의 기억까지도 내 다이어트를 방해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실제로 한 번 했던 분들 다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다이어트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국내 성인 7천 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15.8%였습니다. 하지만 살을 빼고 싶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요. 7%로 2배 이상이나 높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을 빼고는 싶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는 건데요. 그럼 결국 그만큼 다이어트가 힘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뜻 용기가 나진 않았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이어트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하루 이틀 혹은 뭐 2, 3개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주변에 보면 한 몇 년까지도 다이어트를 계속 하시는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살 빼고 난 다음에 요요까지 속을 썩이니 이게 선뜻 다이어트 돌입하기도 그리고 또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것 중에 다이어터가 아니라 유지어터라는 맞아요. 네. 유행을 받고 있죠. 즉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한 다음에 그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의학 실험에서도 잘못된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오히려 건강 체중보다 훨씬 더 살이 좀 찐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UCLA 연구진의 다이어트에 대한 장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체중을 반복적으로 다이어트를 좀 무리하게 했던 연구 대상자,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했던 3분의 1이 오히려 체중이 좀 늘었다는 그런 의미 있는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다이어트 이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라서 다이어트 이후 요요, 즉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더욱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가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요인에서 이제 건강을 위한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체중 조절은 건강한 중년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를 살펴봐도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수보다 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다는 대답이 더 많은 것으로 보면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해야 될 텐데 이분을 보면 그 비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요요를 극복하고 15kg 감량에 성공한 분이에요. 예, 한번 보시죠.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경기도 안양시. 네, 담배 하나, 둘. 매일 하루를 활기차게 여는 이신희 씨. 몸에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전신 스트레칭으로
밤새 굳었던 몸을 시원하게 풀어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때 약간 우울증이 와가지고 한 15kg 정도가 늘었었거든요. 외국 생활을 하면서 변해버린 식습관도 체중 증가의 원인이었답니다. 아무래도 움직이는 거 대비 많이 먹었겠죠? 근데 먹는 것 중에서도 탄수화물, 그리고 단 거, 이런 간식류, 칼로리 높은 거,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먹고 자주 먹고. 빵과 과일잼, 주스에 들어있는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과당은 혈당 지수가 높아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식습관부터 바꾼 신희 씨. 군것질과 야식부터 끊고 건강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예전에는 좀 약간 흰 쌀밥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좀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탄수화물 쪽이 아닌 이런 쌈채소라든가 이런 야채나 채소 종류 쪽으로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에서 꺼낸 건 흰쌀밥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보통 현미밥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미밥으로 바꿔봤는데 현미밥을 먹었더니 좀 꺼끌꺼끌하고 식감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위도 좀 아픈 것 같더라고요. 위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흰쌀밥을 지어서 저만의 방법으로 먹고 있어요. 냉장고에 보관해둔 밥을 다시 데워서 먹는 이신희 씨. 밥을 차갑게 식히면 그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저항성 전분은 열량이 낮기 때문에 냉장밥 형태로 보관했다가 먹으면 열량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된다고 합니다.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볼까? 기존 식단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실천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고민했다는 이신희 씨.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처음에는 현미를 먹다가 흰쌀로 바꿨잖아요. 식습관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대번에 요요가 오더라고요. 흰쌀밥을 먹되 먹는 양을 좀 줄이자. 그러기 위해서 채소로 배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흰밥을 먹어요.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닌 조리법과 먹는 순서를 바꾸는 방법으로 요요를 극복. 지금까지 정상 체중을 유지해오고 있답니다. 즐겁게 식사를 마친 후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뭘 드시려는 걸까요? 이거 비엔나17 유산균인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장 건강까지 챙기고 있답니다. 그날 오후. 화려하게 차려입고 외출에 나선 이신희 씨. 언니 왜 안 오지? 언니!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어머, 너무너무 날씬하다. 어떻게 생긴 거야? 너무 반갑다. 언니가 자꾸 살이 찌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래도 자꾸 실패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요요가 없는 그런 운동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요.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댄스 스튜디오, 요가, 에어로빅 등 각종 운동을 섭렵한 이신희 씨. 지루한 건 못 참는 그녀가 요즘 푹 빠져있는 특별한 운동이 있다는데 대체 뭘지 기대가 되는데요. 언니, 우리 오늘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고. 요가 매트와 함께 필요한 건? 신나는 걸 할까, 우아한 걸 할까. 제가 지금 하려는 인사이드 플로우라는 요가는 요가에 발레를 접목을 한 형태의 4분의 4박자의 음악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선곡을 먼저 해야 돼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사이드 플로우 요가. 특히 다이어트를 할 땐 근력 운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근력 운동은 필수랍니다. 가슴 앞에 크로스. 어땠어요? 넋이 나갔죠? 어려워도 재밌었어. 재밌었지? 따라하면은 할 것 같아. 몸을 풀었으니 이번엔 좀 더 격렬한 방송 댄스에 도전하는데요. 재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이신희 씨만의 건강법. 나가. 쭉쭉 빠진다. 마무리. 나가. 오른쪽. 스트레스까지 확 풀리는 기분이랍니다. 저는 늘하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신나게 춤을 춰가지고 살이 다 빠진 것 같아. 언니 내가 언니들을 위해서 준비했어. 허기진 배를 달래는 간식 타임. 간식 하나도 그냥 먹지 않는다. 바나나와 고구마 역시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음식이라죠. 이거는 내가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라고 먹는 유산균인데 오늘 자신의 다이어트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한 이신희 씨. 자신감도 함께 선물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화장하고 준비하고 너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너무 있잖아 기분이 상쾌하고 살도 정말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 금방 예뻐지고 다시 예전 모습 찾을 수 있을 거야. 파이팅! 그럴까?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도 힘든 다이어트가 아닌 즐겁고 행복한 다이어트로 제2의 전성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들 보면 이게 자신감이 빡 들어가 있는 네, 거죠. 맞아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살기. 자, 뭐부터 갈까요, 박사님? 자, 일단 요즘은요, 다이어트는 인생 목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이어트를 떼고 진짜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는 어떤 미용적인 면 때문에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면 중년 이후는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잘못된 다이어트는 오늘 말씀드린 요요를 불러오고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는 그런 무서운 면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다이어트 비법은요. 바로 다이어트 유산균 비에날 17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비책으로 준비해 주신 다이어트 유산균 비에날 17. 모유 유산균으로 좀 잘 알려져 있죠. 예, 비에날 17은 모유 유산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들은 대부분 분변에서 분리를 하고 동정을 해서 배양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유 유산균 비에날 17은요. 모유에서 얻어낸 다음에 분리 동정한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유는요. 아이가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 즉 단백질이나 지방 그리고 비타민 등의 이런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완전식품으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속에는 다이어트를 돕기 위한 천연 올리고당 그리고 미생물, 즉 모유 유산균 미생물까지도 함유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모유 속에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거는 뭐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 모유 수유가 영아의 비만 위험률을 25%가량 낮춰줬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분유와 모유를 섭취한 생후 4에서 6개월 영아의 비만 발생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분유를 섭취한 영아의 비만 발생 확률이 모유를 섭취한 영아에 비해서 약 1.3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유에서 유래한 비에날 17 이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불리는 거군요.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 효능들도 인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에날 17은요, 국내에서는 유산균 최초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으로 개별 인증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국내 한 대학에서는요, 이 비에날 17을 과체중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12주간 섭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허리둘레가 무려 5cm나 감소가 됐고요. BMI 체질량 지수 역시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체중, 내장 지방, 그리고 허리 및 엉덩이 둘레 역시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반갑긴 한데 어떻게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네요. 자, 일단 제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냈는데요. 다이어트를 내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럼 일단은 끊는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뭐 전 바로 알죠.
빵, 떡, 면, 탄수화물. 이 3종 세트 줄여야죠. 맞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맛있어. 진짜 달달하니 맛있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빵, 떡, 면과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들을 먼저 끊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단당류와 같은 것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당류들은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혈당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먹게 되면은 흡수가 되면서 혈당을 올리고 잉여 에너지가 되면서 지방으로 전환돼서 차곡차곡 우리 몸에 지방으로 쌓이는 특성이 매우 높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BNR17이 단당류가 체내에 쌓여서 지방이 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유산균이죠. 이제 BNR17은 분자 크기가 작은 이 단당류들을 좀 흡수를 흡착을 해서 크기가 좀 큰 다당류로 다시 재편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게 우리 몸에 배출이 쉽게 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쥐에게서 BNR17을 섭취하게 한 뒤 분변 검사를 시행을 했더니 이 다당류의 함량이 약 5배가량 증가를 했고 체외 배출 효과 역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색이 다른 구슬을 각각 단당류 BNR17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깔때기를 장의 점막이라고 했을 때 크기가 작은 단당류는 아주 쉽게 장 점막을 통과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런데 BNR17을 섭취하게 되면 단당류를 끌어모아 크기가 큰 다당류로 합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덩어리가 커진 다당류는 장 점막을 제대로 쉽게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크기가 커진 다당류로 합성이 되면서 흡수가 되지 않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BNR17을 당 필터 유산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이 단당류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BNR17, 이 다이어트 유산균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군요. 아니 근데 사실 뭐 다이어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탄수화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식욕, 이게 진짜 적이라고 꼽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이 다이어트 할 때 굶게 되면 우리 몸속의 식욕은 정말 폭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식욕을 조절해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렙틴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가 되면은요, 뇌의 포만 중추가 반응하지 못하는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렙틴이 분비가 돼도 뇌는 더 이상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식욕 억제가 되지 않고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그런 상태에 폭식이 유발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식욕이 막 생기고 이럴 때 BNR17을 먹어주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다이어트 유산균인 BNR17을 섭취하게 되면 식욕 조절을 담당하는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험주에게 10주간 BNR17 유산균을 섭취시켰더니 불균형했던 렙틴 호르몬 분비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또 다른 적이 있다면서요? 네, 다이어트의 가장 나쁜 적은 역시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중년 이후가 되면 지방세포가 계속 커지게 되는데 몸속 지방은 흔히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갈색 지방,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의 백색 지방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백색 지방은 점점 커져서 크기가 원래의 수백에서 수천 배까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살이 쪘다는 건 백색 지방 세포가 커졌다는 걸 얘기하는데 백색 지방의 크기가 얼마나 줄어들었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BNR17 섭취가 지방세포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한 연구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요. 컵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안에 코인 티슈가 들어 있습니다. 지방을 코인 티슈라고 하고요. 컵은 우리 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단당류로 가정한 용액을 부어보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단당류가 흡수가 되면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게 바로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도요. 바로 살이 찌는 이유도 이렇게 지방세포를 계속해서 키우는 나쁜
지방인 바로 백색 지방의 지방세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방이 쌓이다 보니까 내 살도 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이 지방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뺀다는 말보다는 정확하게는 몸속의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인다. 나쁜 지방인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인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엔알17을 이용해서 이 백색 지방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한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비엔알17 유산균을요 10주간 섭취한 경우 쥐의 경우에서 백색 지방 세포가 약 35%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이제 요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요요가 반복되는 이유가 장내 세균이 비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장내 세균을 잘 관리만 해준다면 비만도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장내 세균총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내 장에 있는 그 세균총의 군집 비율을 놓고 보면 다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는 좋은 유익균은 한 85%, 그리고 안 좋은 유해균은 15%. 근데 유해균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들이 침범했을 때 싸워주는 게 또 유해균 효과가 좀 강하거든요. 근데 한국인의 경우 이 유익균과 이 유해균의 비율이 좀 다릅니다. 안 좋은 유해균의 비율이 37%로 좀 높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장내 미생물 세균총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서 이 비엔알17을 섭취하게 되면 장 건강에 도움을 좀 줄 수 있고요.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중증도를 좀 개선시킨다든지 복통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외의 효능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수명이 수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다이어트로 해서 이렇게 근육이 빠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비엔알17 섭취가 근육 소실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근육 소실을 유도한 개체에 비엔알17을 섭취한 실험군을 보게 되면 앞다리의 완력이나 장단지 그리고 대퇴사도근의 질량이 증가했고 이 트레드밀의 달리기 시간 연장도 사실 근육 감소 효과,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섭취 시 주의사항도 궁금합니다. 네, 장이 약한 분들이나 과량 복용 시에는 설사와 복통 등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적정량을 지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알17은 살아있는 생균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과 같이 먹게 되면은 열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뭐 따뜻한 물 또는 이제 미지근한 물과 같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인체 시험 적용과 임상 테스트를 거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유산균인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는 전국적으로 비가 꽤 내렸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기나긴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이동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침까지 내륙에 안개가 껴서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게다가 오늘 강한 비와 소나기도 내립니다. 수도권과 강원에 많게는 80mm 이상 오겠고요. 충청 이남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네, 폭염특보 현황도 살펴봅니다. 현재는 비가 오며 폭염특보가 완화된 상태인데요. 연휴 동안 특보가 다시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집중되는 중북부는 더위가 쉬어갑니다. 서울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대구 34도로 남부는 더 무덥겠습니다. 네, 연휴 동안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나타납니다.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 예보도 있고요. 내륙에는 안개가 짙고 해상에는 풍랑도 예상돼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드디어 기다렸던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원을 빌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와, 추석 연휴다. 이거. 아, 추석 연휴네.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 싶은 분들.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정말 행복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복한 아침은 추석 연휴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추석 연휴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